자, 여러분이 수학을 푸실 때랑 국어를 볼 때 항상 다른 게, 수학은 문제를 딱 보면 문제를 독해를 해서 어떤 사고 절차로 풀어야 될지가 직관적이든 논리적이든 흐름이 잡히실 거고 그 절차대로 풀어나가실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 절차라는 거는 풀이 과정의 형태로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쓰잖아. 국어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첫 단어부터 귀 안쪽에. 자, 눈 감고 대답 한번 해봐. 마지막 단어가 뭐였지? 대답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대체의 흐름이 다 보인다니까? 왜 그러겠어?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해서 모든 선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게 요즘의 정보의 특색이니까. 그래서 요즘 정보의 특징, 요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묻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 다시 한번 볼게. 요즘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거냐? 습관의 문제야. 자, 수학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한 5분 정도 풀었다고 칠게. 그럼 여러분, 5분의 풀이 과정을 쭉 한번 우리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풀잖아요. 그러면 핵심이 되는 사고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또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킬러 문제를 한 10분 정도 풀었다고 볼게. 그러면 내가 풀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쭉 풀다가 이거 아니네. 다시 풀다가 쭉 이거 아니네. 이래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면 보통 킬러 문제들도 5분 안에 단축이 되는 이유가 내가 전개했던 사고 과정에 당연히 군더더기는 날리고요. 이 핵심이 되는 사고 과정 중에서도 풀이 과정을 더 좁혀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암산이든지 핵심이 되는 정보들만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거야. 실제 답에 나오는데 필요한 건 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즘 수능, 국어든 수학이든 특징은 뭐냐? 시간 부족을 느끼는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판단을 하라는 거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거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한국말이니까 읽을 수 있지만 정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읽고 있다고 평소의 방법대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했다시피 이 지문에서 마찬가지로 정리하실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특출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왜 우리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본 적도 없느냐? 교과서 내용이 30년 동안 그 어떤 과목보다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이게 좀 다른 지점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미분법을 누가 새로 발명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몇 학년에 넣을 거냐 아니면 일부 내용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 정도인 거지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근데 국어는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서술격조사 2단은 현재 이미 학교에서는 형용사로 결론이 났어. 그런데 학교원법은 지금 안 바꿨다는 거야. 동시에 모음축약 20년 전에는 모음축약이었어. 심지어 10년 전 수능에도 모음축약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몸이 줄어든다는 표현이 있지.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 반모음화 교체야. 음절고 쓰기 규칙 20학년도 수능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어? 작은 단수나와 평파이르마를 포함한 개념이었으나 21학년도 수능부터는 뭐니? 음절구 수리 규칙은 그냥 평파이르마예요. 학문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 규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따라서 바뀌어가는 속도가 차원이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혼자 분석을 하고 답을 고르는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실전에서 일관된 풀이 과정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고 일관된 풀이 과정을 지금 연습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단락 잡으실 거고 1단락은 항상 도입단락으로 주제 세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그림 있잖아. 잘 들어. 한 60% 확률로 그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지문이 아니라 문제까지 가봐야 되는 거긴 하거든. 그런데 난이도가 낮다든 정보량이 덜하다든지 뭔가 명확한 의도가 보이면 그림까지 이해해서 가시는 거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돌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건데 이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피지컬에 따라서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귀 안쪽에 위치하는 달팽이관은 님표에 차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자, 질문. 여기에 벌써 단어 숫자를 쳐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단어가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되니? 이걸 언제 다 곱씹고 있냐고.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는 거야. 간단하죠? 이게 뭐니? 문장의 주어야. 서술어야. 자, 그럼 서술어에다가 V라고 써볼게. 동사, verb. 자, 그럼 봐봐. 뭐야? 청각기관이야. 뭐가요? 달팽이관이. 됐어? 그럼 글의 주어는 뭐가 된 거야?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은 뭐라고 정했어? 청각기관이라고 정의한 거야. 됐니? 자, 그럼 봐. 달팽이 모양이라는 건 사실은, 자, 녹색 형광펜 치지 마. 볼 필요도 없이 이 얘기를 하겠지, 지금. 이해됐어?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차있다는 거야? 님표액이 차있대. 님표액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쪽에 반복되면 중요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되잖아. 우리가 9981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막 열심히 썼겠지만 지금이야 그냥 암산이고 직관이에요. 똑같아. 얘도 암상 직관으로 달팽이관, 청각기관이구나가 눈에 확 띄는 거야. 계속 볼게. 그러면 달팽이관 횡단면을 그럼 봐봐. 달팽이관 반복되니까 당연히 달팽이관 그래 주제죠. 횡단면을 확대해봤대.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야. 달팽이관이지. 그래 주제가 뭐야? 달팽이관이야. 이것만 잡아도 대단한 거라고 일단. 아시겠어? 왜? 선생님 그 뭐가 대단한 건데요?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니는 틀렸잖아. 왜 틀렸냐고? 너가 여기 형광펜을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가치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능력이 없어서야.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서 지금 벌써 150단어 정도야. 한 단어 잡아. 뭐야? 달팽이관이야. 그 가치 판단을 못한 거야. 왜 가치 판단을 못했을까? 주어 서술어 같이 논리 구조, 문장 구조가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라서고,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설계를 몰라서야. 그걸 수도 없이 고치고 배우고 교정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틀린 이유 생각하고 교정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 계속 봅시다. 관의 모양을 따라 기점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한다. 기점막이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기점막과 털세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벌써 정보량이 좀 빵 터진 것 같지만 일단락이고 그림까지 있으면 얘는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됐어? 그럼 넘버링을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달팽이관에는 첫 번째 림프액이 차 있고, 자 두 번째 기점막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럼 넘버 2 기점막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확대를 해보니까 기점막 밑에 밑에 있는 어떤 막이네. 말 그대로. 그쵸? 그 다음에 긴 막이 있고 기점막 위에는 뭐가 있어? 털세포가 이렇게 배치된 게 보이시죠? 털세포가. 기점막과 털세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얘들아, 내가 항상 얘기했지? 1단락 끝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 세팅이 되는 핫플레이스라니까? 그러면 글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겠어? 당연하죠. 기점막과 털세포가 소리 높낮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야. 그러면 여러분, 저 따라와 보세요. 1단락은 우리는 보자마자 어떻게 재처리가 되셔야 되는 거냐? 이렇게. 자, 달팽이관 구조에서 첫 번째 뭐로 차 있어? 림프액으로 차 있어. 근데 림프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뭐래? 기점막과 3번 뭐래? 털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니?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한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받아들이거나 화살표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거꾸로 잡으셔도 그렇게 상관없는데 일단 이거야.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이 지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전 지문 보면 뭐라고? 귀의 소리라는 지문이 있어. 또 17 수능에 뭐가 있니?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어. 자, 음악의 아름다움 지문을 보면 우리는 기억이 사실 나시면 좋은데 안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소리 높낮이는 뭐가 결정을 하니? 진동수가 결정을 해. 맞니? 모르겠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이 100% 기억나진 않더라도 내가 얼추 알고 있는 정보가 돌아오면 그게 웜업이야. 그게 예열 지문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좋아져. 편해져.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으니 모든 지문을 독립적으로 보니 저렇게 하나씩 뜯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랑이 아니야. 자랑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누가 서리파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 국어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 당연히 서리파이 된 거야. 국가에서 준 자격증이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교사라는 건 학생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지덕체 전인 교육도 해야 되는 거야. 인성적인 부분도 있고 학생의 완성된 인격 형성 또는 완성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뭔가 알아야 되고 그걸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게 정교사 자격증이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니? 결국 수능 점수잖아. 그럼 수능 점수라는 건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씨발 1등급이 나와본 적이 없는데 좋은 대학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전공자가 아닌데 뭘 한다고 떠드냐는 거야 다들. 제발 좀. 그거라도 알고 공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맞는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신적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자꾸 흐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거 각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업 듣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제 구독자의 40%가 30대 이상이야. 부모님은 40, 50대 이상이시겠지만 오케이?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 수업은. 자, 다시 여기까지 틀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계속해서 왔습니다. 자, 2단락 가보겠습니다. 2단락. 자, 그럼 봐. 자, 귀 바깥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이 되면 자, 하면이라는 논리 기호야. 그럼 얘는 순서와 과정이라는 논리 기호죠. 제가 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봐. 여러분, 벌써 지금요. 여기까지 해서 벌써 한 150단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 따라 보시면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일곱 단어로 정보를 끝내버렸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실제 수능 정답에 요구되는 정보량은 5% 미만이야.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단기간에 성적이든 시간이든 정확성이든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는 많진 않아요. 하던 대로 해봐야 하던 대로 나올 뿐이야. 내가 하던 대로 3등급이야. 하던 대로 3등급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이 기술적인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과정에 나왔고 과정의 순서부터 주시면 되겠죠. 1. 소리의 파동이 있죠. 2. 어떻게 됐어?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3.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화살표를 해볼게. 바깥쪽부터 진동이 있대요. 소리의 파동이 진동을 만드는 거야. 이때 기점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최대니까 위로 두 번 화살표 해볼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기점막이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하다. 바깥쪽이면 더 단단하다.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린다. 단단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단단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파동이 클수록 크게 떨린다는 거죠. 됐니? 즉 이라고 환원까지 했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인과가 나와 있고 원리가 나와 있고 환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정과차 높은 거예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됐어? 바깥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재처리를 해.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재처리를 하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설명해달라 그랬어. 누가 한눈에 보여달라 그랬어. 해보시라고. 30초 드립니다. 시작. 여러분이 쓰는 거는 작게 쓰고 저는 크게 쓰니까 최소 3배 시간이 걸려요. 연습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나와. 더 연습이 되면 암산이 되겠지. 이해되셨어? 끝이야. 이해 안 될 게 없어. 방금 나와 있는 60단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로 처리한 거야. 이거야.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고 있을 거야. 왜? 여러분이 정확성이 떨어진 건 정답이 아닌데 매칭시키고 있어서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 혼란스럽기 때문이야. 즉, 매칭시킬 정보가 많았기 때문이야. 매칭시킬 정보를 좁혔는데 왜 혼란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매칭시킬 정보를 처리해내는 것. 이게 요즘 수능의 핵심 능력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저 따라오시면 그림에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럼 봐. 딱 봐도 어디야? 여기가 바깥쪽이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쵸? 진동수가 높을수록 바깥쪽에서 진동수가 아니라 정확히 주파수가 높을수록 바깥의 단단한 곳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난다. 비례 기호까지 써주시면 그림 한 방에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처리를 해보시라고. 그래야 내용이해가 돼서 내용이가 된 상태에서 묻는 선지를 판단하지. 근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해? 내용일치만 하려고 해. 애들아, 내용일치는 초등학교 재미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변별이 되니? 자꾸 수학이 1, 2, 3, 4, 5, 6, 7, 8번 풀고 있을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킬러, 중킬러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풀리던데요. 같은 제발 개소리 좀 그만해. 니네가 만점 잡으면 내가 안 한다니까. 너희가 잘하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자, 계속 봅니다. 2단락. 자, 이때 귀의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아진대. 자,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또 길이도 짧대. 그럼 저 따라보시면, 자, 봐. 단단한 것과, 그러니까 위치, 그 다음에 단단함, 그 다음에 뭐라고? 길이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돼?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쪽이고 단단하고 길이도 짧아진다는 거야. 됐니? 셋의 인과관계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난 이 집은 처음 봐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까지 인과를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원리를 잡았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출제 포인트로 잡아놓은 것이다. 제발 좀 확인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선생님 여기 5초 정도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봐.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이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한다. 어머나. 자, 노란색으로 저는 형광펜 칠 건데 왜냐? 여러분, 뭐가 나와 있어? 함수가 나와 있죠. 뭐에서 뭐로 함수야? 뭐에서 뭐로 함수니? 위치에 따른 뭐? 진동의 정도죠. 됐어? 함수는 당연히 변하는 값들이고 연속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표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한한 값들을 점으로 대응시켜서 점의 집합인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함수 아니겠니? 그게 바로 뭐니? 그래프죠. 그게 바로 뭐겠니? 얘지. 됐어? 그럼 봐. 얘는 아니네 근데? 얘는 봐. X축이 뭔데? 주파수죠. Y축은 뭐야? 측정값의 증가량이지. 됐어? 그럼 보나마나 이 그래프 해석도 묻는다는 거야. 수학인데요? 맞아. 국어는 본교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어봤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한번 연습을 한번 시킨 것 같고, 자, 3단락 가서 이어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저막이 진동하게 되면, 자, 기저막이 진동해서 털세포가 반응해서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자, 여기도 그럼 순서를 정해볼게. 1. 기저막 진동. 2. 털세포 반응. 3. 전기 신호 발생.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운 털세포일수록 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4.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므로 털 휘는 횟수가 가장 많대요. 당연하지. 따라서 털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당연히 다를 텐데 결국 자 봐. 앞쪽 내용이 정보량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뒤쪽에서 처리하셔야 된다. 결국에 요약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럼 요약 정리된 결국 이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자, 문장의 주어는 기저막을 진동층 파동의 주파수와 뭐한다? 일치한다. 다 됐습니까? 그럼 수학적 기호로 봤을 때 얘는 뭐야? 같은 값이잖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호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출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문장의 주어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 초당 세컨드당 횟수 됐습니까? 이게 뭐다?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현관펜 줘보자. 털세포의 전기 신호 발생 횟수는 파동의 주파수다. 됐니? 여기까지?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소리는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 겹칠 수도 있다라고 정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여기까지도, 자, 지금 이제 고2 모의고사야. 하지만 고3 학생들도 같이 듣고 있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 연습용으로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더군다나, EBS 연계나 기출 연계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고3 수업이지만 고2 학생들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게끔 정리해드리고 있는 시간인 거고요. 자, 그럼 정리가 되셨으면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구조도 지금 잡으세요. 30초 드립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2단락까지 정리가 끝났고 이제 3단락인데 3단락에서 크게 세 가지예요. 자, 기저막이 진동했으니까 털세포가 반응할 수밖에 없고 털세포 반응에 따라 전기 신호가 나오는데 털세포가 반응한다. 즉, 털이 휘는 횟수가 진동수와 관련이 될 텐데 진동 부위에서 털이 휘는 횟수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전기 신호도 가장 많이 나오겠죠? 좀 크게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방출하는 횟수는 파동의 주파수랑 같다라고 수학 공식까지 얘기해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결국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올 거라는 거. 그럼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지금 공식이 나왔잖아. 공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출제 포인트 설계겠죠. 자, 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끝나셨으면 저 따라오시죠. 자, 3단락 이어지는 4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서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키게 되고, 자, 전기 신호가 어떻게 됐어? 신경섬유를 흥분시키고,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기압과 파동의 주파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한계값이 있다는 얘기죠.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 역시 따라오시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신경섬유 4단락 볼게요. 자, 그럼 봐. 자,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3번까지 끝났죠? 전기 신호에서 4번 어디로 간다? 3번 어디로 간다? 신경섬유. 자, 신경섬유에서 어떻게 됐다? 네. 초당 흥분 횟수. 얘는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 뭐가 있다? 최대값이 있다죠. 최대값이 뭔데? 파동의 주파수 일정 수준. 최대치보다는 작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도 수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출제 포인트가 공식 수식으로 벌써 3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쓰시면 여러분 대부분 이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걸 자꾸 내용일치로 보니까 힘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으로 보세요. 수학으로. 됐니? 횟수는 주파수다. 초당 흥분 횟수는 파동의 주파수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필기하시고요. 필기 끝나셨으면은 여기까지 잡아드린 걸 바탕으로 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끝나셨으면요. 자, 5단락 보겠습니다. 자,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호는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뇌를 거쳐. 자, 이제 4가지 왔습니다. 자, 그럼 4에서 이제 5단계로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여기 1, 2, 3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단락에 처음부터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1. 중뇌를 거쳐. 2. 대뇌의 1차 청각 피질. 1차 청각 피질은 어디? 얼굴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는데, 자, 여기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 찍어놓고 할게.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이 안쪽 부위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대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섬유들 민감하게 반응 주파수가,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주파수에 따라서 신경섬유가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특정 주파수에 따라서 특정 반응 부위가 다르다. 됐니? 자, 그럼 봐. 이렇게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섬유가 기저막 어떤 위치에 털세포에 인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주기로 흥분한 주기인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돼? 그래,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을 하게 된다. 핵심 원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5단락의 원리 마무리 줘볼게요. 자, 5단락의 원리 이제 어디까지 갔어? 뇌까지 갔어. 자,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냐? 뭐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된다? 주파수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부위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뇌는 뭐로 판단한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됐죠? 주파수가 높다. 주파수가 높다. 부위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게 다르다.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높다. 이거는 우리가 느끼기에 파동이 높게 느껴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봐. 결국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야. 주파수가 높을수록 어떤 부위에 대응이 될 건데 그 부위가 파동이 높게 대응이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는 뇌는 이제 어떻게 돼? 이걸 경험적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역산을 하겠죠. 데이터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리가 크다 작다를 판단할 것이고, 됐니? 자, 그래서 결국 주파수가 높다, 파동이 커진다, 파동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네. 소리의 높이가 높아진다까지
연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 논리로만 잡을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뇌는 어떻게 판단한다? 자, 다시. 신경세포들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파동도 세지는 부분들이나 기존 데이터들이 있을 거. 그걸 바탕으로 주파수가 높다, 파동이 높아지면서 소리가 높아진다까지 온 거야. 그러면 글의 주제 1단락에서부터 뭐야? 소리 높낮이라는 주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소리 높낮이라는 주제 세팅이 1단락 끝부분 주제 세팅되는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얘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거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고, 자, 필기 정리 1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다시 한번 푸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그래서 3분 드릴 테니까 필기 잡아주시고, 필기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정답 고르는데, 자, 가급적 지문으로 돌아가지 마. 여기 안에서 풀어. 됐어? 그렇게 하면 답이 희한하게 잘 나올 거야.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답이 안 골라질 때 지문으로 돌아가되, 정답 찾는데, 자, 오답 말고, 정답 찾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데 여기에 없으면, 녹색 같은 걸로 추가로 한번 구분해서 필기를 해봐. 그럼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최소 80% 이상의 정답이 여기서 나올 거야. 그 기술이야. 시작. 그러니까 봐. 지금 우리가 봐. 답을 고르면서 딱 느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5단락에서 좀 더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 제가 지문에 난 처리해놨는데 저쪽에다 필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자, 뭐라고 돼 있냐? 얼굴 앞쪽으로 올수록, 면상 쪽으로 올수록 어떻게 돼 있어? 안쪽이야. 그럼 봐. 안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단단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치? 단단함이 떨어지니까 저 따라오시면 단단함이 떨어진다, 주파수가 낮다. 주파수가 낮다, 소리가 낮다. 됐어?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정보가 5단락에서 뭐니 그러면? 그렇죠. 면상 쪽이냐 아니냐. 그래서 얼굴 쪽에 안면 쪽으로, 즉 얼굴 쪽일수록, 그 다음에 뒤통수 쪽일수록 다르다는 거잖아. 연속된 값들이겠지만 이분법적으로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얼굴 쪽일수록 어떻게 돼 있다? 달팽이 간에 어디에 대응이 된다? 얼굴 쪽일수록 어디? 기점하게 안쪽이다. 그럼 단위는 바깥쪽이겠죠. 자, 그럼 안쪽일수록 어떻게 돼? 단단해지죠. 단단하지 않죠. 자, 단단하다, 진동이었을 때 바로 반응하겠지? 그럼 어떻게 됐다? 여기 바깥쪽이다. 단단하다. 어떻게 돼? 주파수는 높다. 주파수는 낮다. 맞니? 주파수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소리가 높다 낮다까지 처리가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표출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다시. 자, 기저바 안쪽일수록 여기 봐. 단단함이 떨어지겠죠. 바깥쪽이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뒤통수 쪽이다. 단단한 정도가 높아진다. 안쪽일수록 단단한 정도가 떨어진다. 자, 그럼 봐. 단단함이 높아질수록 주파수는 높아진다. 주파수가 높아졌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는 커졌다. 소리의 높이는 높아졌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소리의 높낮이는 낮아진다. 됐습니까? 주파수가 높다. 소리의 높이가 높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여기로 잡아주시고, 자, 필기하는 시간 20초 정도 더 드릴 건데, 그럼 얘들아, 필기하면서 듣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내용까지 처리가 되고 났으면 저 따라오십시오. 자, 16번에 바로 정답 5번 선지를 볼 텐데, 1차 청각 피질에서 얼굴에 가까운 부위일수록, 어떻다 저 표를 보니까 얼굴 쪽일수록 주파수가 낮고, 소리 높이도 낮아진다. 됐니?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 정답은 5번 되시겠죠. 됐어? 다시 더 따라와봐. 주파수가 낮다, 소리 높이는 낮다잖아. 얼굴 쪽일수록. 됐니? 결국에는 이 처리를 했을 때 5번 선지가 뿅 하고 보이는 거잖아. 그렇게 자꾸 재처리하라는 거야. 애들아, 이걸 너희가 자꾸 내용일치로 가져와봐. 왔다 갔다를 뒤지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문 내용 바탕으로 표 처리하는 거 멀리 연습된 친구들은 20초면 그냥 끝나.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재정리하는 게. 됐어? 20초 처리를 통해서 선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시 또 따라오시면 1번 선지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이어 1번 선지는 뭐에? 그렇죠. 1번 선지는 바깥쪽부터니까 뭐가 있니? 순서나 과정에 대한 거죠. 몇 단락 주제야? 2단락 주제야. 2번 선지. 기저방에서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파동이다. 2단락에 나와 있는 핵심 원리고, 2번 선지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5번 선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 자, 파동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길다. 봐. 주파수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했는데,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파수에 따라서 길이도 짧아진다. 주파수가 높다, 길이 짧다. 주파수가 낮다, 길이 길어진다. 보였습니까? 그래서 주파수 낮다, 길이가 길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핵심 원리들을 가지고 묻는 것. 이거 내용일치로 자꾸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재처리하시고 선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을 꼭 잡아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중뇌와 뇌를 연결하는 개별 신경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대가 정해져 있다는 게 마지막 5단락의 핵심 원리였을 거고, 그렇다면 정답 5번 선지로 이어지는 흐름도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미션을 드릴 텐데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지문 필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사진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정확히 필기하신 다음에 정답 선지들 다시 한번 찾는 시간 드릴 거야. 필기 정리하고 정답 선지 찾는 시간 토탈 5분 드리고. 자, 봅시다. 자, 17번 털세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번 선지도 한번 볼게.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털을 휘게 만든다라고 인과구조를 이렇게 잡아놨잖아. 맞니? 그럼 봐, 얘들아. 전기 신호가 털세포를 휘게 만드는지, 아니면 털세포의 휘어짐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지 인과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이거 자, 이거 잠깐 빨간색으로 발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털의 휘어짐과 전기 신호 볼게. 털의 휘어짐과 전기 신호 어디 나와 있니? 봐.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잖아. 인과구조 보입니까? 그러니까 인과구조의 순서 바꾼 거 보이니? 털이 휘어져서 전기 신호 발생이라고. 됐어? 뭐가 틀린 거야, 얘는? 그렇죠. 인과구조가 틀렸다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털을 휘게 만든 게 아니라 털의 휘어짐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켰다고. 됐어? 정답은 그래서 1번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일치가 아니라 논리구조를 잡으시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자, 또 마찬가지야. 2번 선지도 똑같은 의도야. 연접한 신경섬유를 전기신호를 통해 승부시킨다. 신경신호를 통해 승부시킨다. 그럼 봐봐. 신경신호가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는 거잖아. 맞니? 다시 문장의 목적어. 연접한 신경섬유를 털세포가 신경신호를 만들어서 얘를 흥분시키는 거잖아. 맞아? 맞아? 자, 그럼 봐. 누가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는지 봅시다. 그럼 봐. 얘도 지금 인과구조야.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전기신호는 뭐라고? 전기신호는 털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도록 만들어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일치로 보셔도 되긴 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과구조를 잡는다. 이 기술을 하나 더 터득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필기하시고.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전기신호는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는 거. 다시 전기신호는 털세포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흥분시킨다. 다시 털세포는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됐어? 그러니까 순서가 얘도 지금 뒤집힌 거지. 여러분 이게 왜 안 잡히는 거냐면 봐봐. 지금 털세포에 대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같이 한번 발치도 한번 해볼 건데요. 봐라. 자, 1달러 끝부분에 털세포라고 박스 쳐놨으니까 당연히 털세포는 중요한 정보일 거고 출제 포인트이자 주제 세팅 파트예요. 털세포가 소리 높낮이 지각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그럼 봐. 순서를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자, 털세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그럼 봐. 기정학의 진동에 따라서 털세포가 반응해. 털세포의 그 휘어짐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게. 자,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기저막 진동. 그럼 기저막 진동이 뭘 만들어? 2번 털세포의 반응을 만들어. 털세포의 반응 어떤 반응이야? 휘어짐이야. 그럼 털세포의 휘어짐이 뭘 만들어? 전기 신호를 만들지. 그러니까 봐. 이 순서와 인과가 있는데 이 순서와 인과를 뒤집어 놓은 게 지금 1번 선지에서 보이시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털을 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방향이 거꾸로 가는 방향이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럼 2번 선지도 이제 판단해 볼게.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 필기를 좀 따라와 보세요. 전기 신호에서 신경섬유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얘 순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 자, 봐. 지금 결계는 봐. 빨간색. 기저막 진동, 세포 반응,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신호 발생했고 그 전기신호 발생의 결과 어떻게 됐어? 3. 전기신호 발생 결과 어떻게 됐어? 신경섬유를 흥분시키잖아. 이해됐니? 전기신호가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는 거야. 주어 서술어라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고요. 됐어? 즉 전기신호가 뭐? 전기신호가 어떻다고? 전기신호가 신경섬유를 흥분시키는 거라고. 됐니? 됐니? 그러니까 연접한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신호가 흥분시키는 거라니까.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고야. 그러니까 봐. 자, 누가? 털세포가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신호가 흥분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 선지의 주어는 전기신호인 거야. 뭐가 아니라? 털세포가 아니라.
됐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의 구조를 주어, 서술, 목적, 어구를 똑바로 잡으시든지 순서를 잡으시든지 이틀을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흘리시면 안 돼. 여러분 자꾸 지금 대략 내용일치로 풀었으니까 내용일치로 풀리겠지.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문학을 지금 다 터졌잖아. 얘가 지금 문학풀이 과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니까. 문학풀이 과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지금 3월 교육청에서 문학이 왜 터졌냐. 저번 주 수업 기억납니까?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하자, 청자 똑바로 못 잡아서 터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지점에서 터지고 있는 거고 습관의 문제야 이거는. 자, 3번 선지 볼게.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많이 진동시킨다. 얘들아 봐 그러면. 지금 기저막의 진동? 야 거꾸로잖아 지금. 기저막 진동이 1번이야. 털이 휘어질수록 진동시킨다. 인과구조가 틀린 거죠 역시. 얘가 1번이잖아. 얘가 지금 1번이잖아. 근데 순서를 또 뒤집어 놨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인과를 뒤집든 순서를 뒤집든 주어를 뒤집든 하는 게 보이시면 돼.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인데, 그럼 봐. 지금 3에서 4로 넘어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3에서 4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됐어? 전기신호가 털세포가 뭘 방출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도록 하잖아. 됐니? 그럼 봐. 전기신호에 따라서 뭐가 나왔어? 털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죠. 이게 지금 신경섬유를 자극. 됐니? 다시 본다.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대. 맞아? 자, 그럼 봐. 신경신호 확인해봐. 신경신호 어디 나와 있어? 빨리 찾아. 어디? 자, 계속해서 봐. 5단락 볼게요. 신경섬유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봐.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5번 뭐가 있다고? 신경신호가 나온다고 했어? 그럼 봐라. 지금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거는 물론 주체가 신경섬유지만 신경섬유는 뭐의 자극을 받았어? 신경 전달 물질의 자극을 받잖아요. 지금.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내용일치로 가면 진짜 끝도 없고요. 이 순서를 가지고 판단 적용해보시면 4번이 보이실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자꾸 내용일치로 보면요 잘 안 보이고 실전에 풀 수가 없어. 어떻게 가셔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필기를 바탕으로 적용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꾸 보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를 할게. 이게 연습해보기 좋은 건 아니야. 연습해보기 좋은 건 우리 기존의 패스트트랙 지문들에서 묶어놓은 것들이야. 좀 이따 그걸 같이 볼 거야. 근데 그게 왜 안 와닿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2번, 3번 아니면 이 과정과 이 방법을 가지고 명확하게 안 봐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이유.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를 기저막의 진동시 일치한다. 자, 그럼 봐봐. 왜 두 개가 같다는 건지 판단해보래. 1번 선지 볼게.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털리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이래. 여기 봅시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횟수가 있어.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대. 1번 선지 봅시다.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 기저막이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 당연히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만 읽으면 지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선지 판단한 친구들은 좀 이따가 따로 한번 질문해서 같이 확인하셔도 좋겠고. 마지막 19번 보도록 할게. 자, 파동의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같은 털세포를 반응하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나중에 절단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대요. 자, 봐. 겹침 때문에 지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 차폐 현상이라고 한대. 그럼 차폐 현상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됐대? 자, 0에서 800Hz 사이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을 한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 상태 가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어. 다음 그래프는 자, 그래프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야. 그 증가량이야. 그럼 봐. 첫 번째 측정값을 다시 한번 제가 1이라고 써볼게. 첫 번째 측정값이 뭐야? 최소 수준이죠. 다시 0과 800 사이의 지각을 위한 최소 수준이지.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 2단계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0과 800Hz 사이에서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 1단계, 두 번째 2단계. 됐어? 그럼 그 둘의 차이를, 즉 뭐 한 거야?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얼마 증가했냐? 그러면 2-1을 한 게 지금 얘라는 거네. 그래프 해석은 여기까지 일단 되셨습니까? 자, 그럼 1번 선지 보자. 주파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봐.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여기죠. 됐니? 자, 그럼 봐. 지금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 얘네 각각은 뭐야?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야. 뭐라고?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야. 됐어? 그러면 1과 2의 차이가 몇 이상이어야? 10 이상이어야 지각이 될 거 아니야.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지금 10으로 전달되면 여기는 얼추 몇 정도 되냐? 한 12 정도 되잖아. 그럼 당연히 12 미만이기 때문에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 12인데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 이하니까 당연히 지각이 될 수 없겠지. 정답은 1번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프 해석이라니까.
됐어? 자, 먼저 어떤 소리가 들어왔어? 두 번째 소리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소리보다 두 번째 소리가 데시벨이 더 커야 지각이 되나 봐. 그러면 그 지각이 되기 위한 최소 수준의 차이를 봤더니 주파수 200대에서는 12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12 이상일 때 지각이 될 텐데 지금 12 미만이기 때문에 지각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즉 무슨 얘기니? 지문 내용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래프 해석의 문제야. 수학 실생활 문제, 수학 외적 문제 해결. 그래서 실생활 문제로 주파수 지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프 해석하라는 그 문제가 지금 국어에 박혀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달치도 백날 첫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셨어야 돼. 자, 그래서 저를 좀 따라하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첫 번째, 내용 일치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 일치의 정확성이나 시간을 높이는 트레이닝 방법도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야.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평소에 좋은 지문들 가지고 잘 연습하시면 돼. 그걸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세 번째, 그럼 좋은 지문들 가지고 잘 연습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치 판단이나 논리 구조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 과정이 이어지는지는 같이 보셨을 겁니다. 되셨죠?